예, 이번에는 통신 시스템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생하게 기억하는 장면이죠. 캐나다 밴쿠버에서 있었던 김연아 선수의 경기 장면입니다. 이러한 경기 장면이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위성을 타고 우리 안방에 전달이 됩니다. 한편 쉬워 보이는 이러한 과정 속에는 아주 복잡한 통신 기술들이 숨어 있고요. 이러한 통신 기술이 발전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공헌이 있었습니다. 우선 통신 도구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지요. 예전 이집트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파피루스라는 풀잎을 가지고 글씨를 기록했던 파피루스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팔이나 드럼을 통해서 우리가 특히 전쟁 중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행사를 위해서 의사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전달하는 배달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기원전 490년 전에는 힐리오그라파라는 통신 방법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거울을 이용해서 태양빛을 반사시키고 일렁일렁 지금의 마치 몰스 부호처럼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힐리오그라프고요. 그 이후로도 첫 번째 신문이 생성이 됐고 그리고 비둘기를 이용한 메시지 전달 기법이 나오기도 했지요. 기원 후 1000년 정도에는 깃털을 이용해서 펜을 만들게 돼서 글씨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연필도 나왔고요. 그리고 배들이 서로 깃발을 가지고 서로 연락하는 방법들을 개발을 하게 되고 그것들을 보통 우리가 세마포라고 표현을 합니다. 타이프라이터, 드디어 전신이 나오고요. 그리고 텔레폰을 통해서 음성을 보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라디오 컴퓨터가 나오면서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5세대 통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통신의 역사 그리고 발전 속에는 전기에 대한 인류의 이해도가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번개가 칠 때 매우 두려워했죠. 소리가 크기도 했지만 이 번쩍이는 빛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전기 뱀장어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일강에 있었던 전기 뱀장어는 물고기들의 수호자로 불렸었습니다. 이것들과 일렉트리커스, 일렉트리시티의 그 원조가 되는 라틴어인데요. 그 원래 어원을 보면 of amber, amber는 호박입니다. 호박의 성질을 띠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호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나무의 송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화석이 된 것이 호박이죠. 근데 이러한 호박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가죽이라든가 털에 이렇게 문지르게 되면 다른 것들을 잡아당기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잡아당기는 것을 우리가 일렉트리커스라고 했었어요. 이러한 것들을 서로 복합적으로 이해하게 됐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번개도 전기다. 프랭클린이 유명한 연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갈바니는 개구리 뒷다리 실험을 통해서 신경 전달을 하는 것이 역시 전기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별도로 떨어져 있던 이러한 전기적인 현상과 쇠붙이를 당기는 자기적인 현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우선 볼타의 전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볼타는 그때까지 별도로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없었던 전기라는 것을 늘 얻을 수 있는 형태의 건전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웰스텟은 전기가 통할 때 그 근처에 있는 나침반이 움직이는 것을 알게 되죠. 나침반은 자기의 반응을 하는데 전기하고 연관이 있구나 라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됩니다. 그 이후에 드디어 패러데이가 나옵니다. 이 패러데이는 세계 최초의 모터, 세계 최초의 발전기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모터인데요. 패러데이의 모터라고 불립니다. 어떻게 동작하냐면은 이 용기 속에 수은이 있습니다. 이 수은을 사용한 이유는 전기가
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데요. 수은 액체지만 전기를 잘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볼타에 전지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FBI 플레밍의 왼손 법칙 알 겁니다. B는 N극에서 S극으로 흐르는 자속을 뜻하고요. 그리고 F는 힘을 뜻하고 I는 전류의 방향을 뜻하죠. 모터에서는 이렇게 자속 방향과 전기를 주면 힘이 생기는 그런 원리를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패러데이가 발명한 이 모터는 여기에 있는 이 구리선이 가운데 있는 영구자석 선 그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또한 발전기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역시 FBI를 우리가 기억을 하지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원판이 빙글빙글빙글 돌면은 전기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전기가 발생하냐면은 여기 있는 것은 말급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극에서 S극 쪽으로 이렇게 자속이 흐르고요. FBI니까 자속이 N극에서 S극으로 흐르고 그리고 힘을 주어서 이렇게 디스크를 돌리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흐르는 전류를 모읍니다. 바깥쪽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디스크에서 항상 늘 닿도록 되어 있고 중앙에 있죠. 이 두 개 사이로 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발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모터와 발전기가 수많은 데에 사용되고 있죠. 드론이나 로봇, 냉장고, 자동차 여러 군데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클 패러데이는 학교에 가지 않고 혼자 스스로 공부했던 과학자로 아주 유명합니다. 아인슈타인이 가장 존경했던 세 명의 과학자가 바로 뉴턴, 패러데이, 맥스웰이었고 그 한가운데에 패러데이가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겁니다. 이 마이클 패러데이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지요. 마이클 패러데이의 아버지는 영국 북서부 지방에서 가난한 대장장이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였을까요? 서울, 영국의 서울이던 런던 근교로 이주를 합니다. 이때 마이클 패러데이가 셋째로 태어나게 됩니다. 마이클 패러데이의 가족은 아주 가난했지요. 그래서 13살까지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후에 14살부터는 일을 시작합니다. 재본소에 가서 다 만들어진 책을 배달하는 배달 사원 역할로 시작을 합니다. 아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재본소의 사장님은 마이클 패러데이를 인턴으로 채용을 합니다. 이러한 견습공은 아주 많은 월급을 받지는 못하지만 일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지요. 남과 달랐던 점은 패러데이가 그곳에서 그냥 책을 꼬매가지고 만드는 거에 그치지 않고 원고를 읽었다는 데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흥미있는 과학적인 분야에 대한 여러 원고들을 읽고 해석을 하고 실제 그 실험을 집에서 따로 했었습니다. 이러한 마이클 패러데이의 노력 덕분에 지식이 점점 쌓여갔고요. 마침 있었던 공개 강연을 통해서 과학적인 지식을 더욱더 많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1812년에는 당대 최고의 화학자였던 험프리 데이비의 공개 강연 수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쉽지 않은 기회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 덕택이었는데요. 어떤 때는 재본소에 오는 손님이라든가 또 어떤 때는 바로 위의 형, 아버지가 병이 있었기 때문에 마이클 패러데이의 형이 가업을 이어받아서 대장장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번 돈으로 이러한 대중 강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험프리 데이비의 강연에 너무 푹 빠진 마이클 패러데이는 300쪽짜리 강연 필기 노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멋지게 제본을 해서 앞에 존경하는 험프리 데이비에게 이름을 써가지고 들고 갑니다. 험프리 데이비는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이클 패러데이가 워낙 비천한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에 무시를 하지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마이클 패러데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바로 당시에 웃음가스로 알려져 있던 가스로 실험을 하다가 험프리 데이비는 한쪽 눈을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뭔가 글을 쓸 수 없게 되자 마이클 패러데이를 불러서 대피를 하도록 이렇게 시키죠. 그런데 잠깐 동안에 이런 아르바이트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끝나고 다시 재본소로 돌아가야 됐어요. 21살이 되자 이제 인턴이 끝나서 그 재본소에서는 나오게 됐고요. 다른 재본소에 취직을 했는데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패러데이는 꼭 험프리 데이비의 그 실험 조수가 되고 싶었어요. 편지를 다시 씁니다. 근데 마침 1813년에 그때 데이비의 실험 조수로 있던 사람이 사고를 칩니다. 연애 끝에 도망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마이클 패러데이가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들어가게 된 영국 왕립연구소, 그곳에서 평생 일생을 마이클 패러데이가 보내게 됩니다. 바로 다음 해에 험프리 데이비는 18개월 동안 유럽 여행을 하면서 당대 최고 과학자들과 함께 교류하는 여행을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험프리 데이비를 따라가야 되는 하인이 너무나 고되고 어려운 일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안 가겠습니다 라고 버팁니다. 그러자 할 수 없이 험프리 데이비는 마이클 패러데이를 데리고 갑니다. 짐을 나르고 옷을 입혀주고 시중을 드는 허드렛 일도 함께하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험프리 데이비의 부인은 마이클 패러데이와 함께 식사할 수 없다고 하면서 바깥에서 하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당시에 마이클 패러데이는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아서 과학자 일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집에 가고 싶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용케도 참아내죠. 이렇게 유럽 투어를 다녀오면서 가장 큰 소득은 뭐였냐면 당대 최고 가는 과학자들과 이야기를 하며 배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이클 패러데이는 대학교를 다니지는 않았지만 28개월 동안 그 최고의 과학자들과 이야기하며 마치 대학교를 다닌 것과 같은 큰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다른 과학자들을 도우면서 다양한 실험을 수행을 합니다. 1821년에는 모터의 원리 및 실험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게 되고요. 1826년에는 금요일 과학 강좌를 열고 크리스마스 특강을 최초로 개최하게 돼서 이러한 전통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831년은 전자기 유도 현상을 규명했고요. 변압기, 발전기들의 기초를 닦게 됩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마이클 패러데이를 험프리 데이비는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립학회 회원이 되는 것도 반대표를 던졌었죠.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왕립학회 회원이 되고 더군다나 왕립학회에 가장 그 회장이 되도록 추대를 받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마이클 패러데이는 거절을 하죠. 그리고 영국 왕실이 주는 기사자기도 거절을 합니다. 저는 나이트 마이클 패러데이보다 평범한 인간 마이클 패러데이로 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1840년대가 되면서 건강이 악화됐고 1867년 생을 마감합니다. 이러한 마이클 패러데이의 공헌은 지금도 콘덴서를 얘기할 때 단위 페럿이라고 하죠. 그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페럿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죽은 후의 무덤도 영국 왕실에서는 뉴턴이 묻혀 있고 왕과 여왕이 묻혀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힐 것을 권유를 합니다. 물론 생전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마이클 패러데이는 그마저도 거절하고 평범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필라소퍼, 철학자로서 기억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유튜브는 19분짜리인데요.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서 집에서 이 전체 다큐멘터리를 꼭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이 다큐멘터리 내용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패러데이 이후 마이클 패러데이가 죽기 전에 드디어 맥스웰이 전자와 자기의 관계를 수식으로 풀어내고 패러데이에게 알려주죠. 드디어 당신의 생각이 맞았노라고. 그 이후로 맥스웰의 이론을 독일의 헤르츠가 실증을 통해서 전자기파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로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고 구글리에모 마르코니가 인류 최초로 전신하는 데 성공하죠. 이제 전파로 전보를 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
통신 이론이 아버지라고 불리는 클로드 이 샤논에 의해서 이론적인 학문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분들 덕분에 휴대폰을 통해서 자유롭게 통화를 하고 인터넷을 볼 수도 있습니다.